예, 안녕하십니까. 구명위원회 교육위원장 이의엽입니다. 이석기원의 옥중수상로 새로운 100년의 문턱에 서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 9장을 공부했어요. 순서가 이렇게 13장까지 쭉 있는데요. 경제 중심은 민중의 삶이다.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핵심 이제 경제를 바라본 관점 얘기했었고, 오늘은 제10장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나 라는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경제 중심의 민중의 삶이다. 개발 독재로는 명백한 거짓이 실현한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경제를 바라본 관점 얘기했잖아요. 그럼 개발 독재로는 누구의 관점이 여기 있을 거예요? 경제 주체가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노동, 가게가 있고, 두 번째가 자본, 기업이 있고, 세 번째가 관료, 정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발 독재로는 뭘까요? 관료 중심의 관점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거짓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세 가지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평등한 토지 소유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교를 해봤더니 개발도상국들의 초기 조건을 비교해보면 경제성장 요인을 분석해봤더니 토지 소유가 얼마나 평등한가 정도와 또 구성원들의 교육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같으면 토지 개혁을 했었고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교육열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서 이것이 경제 발전의 기초로 됐다, 이런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바꾼 것은 개발 독재론자들의 시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이었다, 민중 자신의 투쟁이었다 했어요. 예를 들자면 87년에 연평균 16.1% 임금 인상이 됐었고, 그 노동자 임금이 2배 가까이 상승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데 따르면 노동소득 분배율을 말하죠. 국내 총생산 GDP 중에서 자본소득 분배율, 그 다음에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되게 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노동적 조직률이 20%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80년 투쟁 이후에. 그래서 민노조가 시민권을 얻게 됨으로써 고액의 임금 인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살림을 바꾼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시해도 아니고 개발 독자들이 말하는 관료들의 역할도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그런데 외환위기 IMF의 20년 동안 이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뭘까요? 명목임금 나누기 물가죠. 실질임금이 정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보완하게 되는데, 하나는 맞벌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를 보시면 대부분 가장 한 사람이 노동으로 가구가 운영됐는데 맞벌이를 하게 되는 게 일반화됐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가 빚입니다. 즉 소득이 줄어들고 일정하게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비용은 들어가는 비용은 상승하는데 수입이 줄게 되면 빚이 는다.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채 경제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가, 부채 증가율이 세계 1등이고 그 다음에 GDP 대비 이미 100%를 넘어섰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이것도 여전히 민중 중심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 정의, 즉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인데, 과연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가, 그런 것이고요. 이런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혹은 기회 평등과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와 관련된 의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지배질서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는 능력주의, 즉 능력에 따르는 결과의 차이는 불가피한 것이고 어쩔 수 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주의 문제는 제10장의 내용은 11장 세습되는 불평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능력주의는 본격적으로 11장에서 다룰 텐데, 어쨌든 이 장에서도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정당한 논리로서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능력주의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사회다. 무슨 얘기일까요? 신분의 사다리가 끊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급 간의 이동성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인데,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고
발전이 정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출발선이 같은가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과정의 공정보다도 기회가 진정으로 평등하고 결과가 정의로운가,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이다. 지난 시기에 혹은 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척된 이후에 과정의 공정 문제를 삼고 있는데, 과정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가령 조국 사태는 출발선이 평등한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주축인 586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만 문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그럼 어디까지가 그럼 우리가 용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차이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불평등, 그러니까 교육이 신분을 세습하죠. 즉 가난을 대물리 말고 부를 세습하게 되는 핵심적 메커니즘,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모 소득 정도에 따라서 이르자면 서울대 진학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은가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시험을 한 번 치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보자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능력주의가 본계가 돼 있죠. 시험 보는 능력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학력과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주의 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 과연 학력과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천부적인 건 아니죠. 선천적인 건 아니죠. 그것을 결정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자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교육 문제가 최대 현안이기도 할 텐데, 입시 제도를 다양하게 바꿔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은 대학 입시 같은 두 종류가 있죠. 내신과 수능 성적에 기초한 정시가 있고, 학종, 학생 종합생활부에 기초한 수시 제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더라도 왜 입시 과외 문제가,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자고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년 전입니다.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청년전태이라는 단체가 있죠. 지금보다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인데요. 이들이 던진 질문은 조국 후보의 자녀와 우리의 출발선이 같은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과정의 공정이 아니었어요. 즉 공정이란 뭐냐면 반칙이 없애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조국의 딸이 이른바 이제 인턴 스펙을 쌓고 이력서를 발급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공정한 거였냐, 반칙 편법이 아니었느냐 였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었죠. 검찰 수사는 그 과정이 편법이었고 이게 조작된 것 아니었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묻는 것은 출발선이 같은 거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검찰과 여야와 보수 언론들은 과정의 공정성을 문자에서 보니까 있지만, 당사자인 청년들은 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이렇죠. 평등, 즉 기회는 평등한가? 과정은 공정한가? 그 결과가 정의로운가? 이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해서 회자가 됐다는 거죠. 그럼 평등이란 뭘 말할까요? 그렇죠. 모두가 출발선이 같아야 되는가? 왜? 출발선이 다르다면 애초부터 시작부터 그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공정은 뭘까요? 절차나 과정에서 반칙이 없어야 된다. 즉 반칙 없는 사회가 뭐였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죠. 그럼 반칙이 없으면 원칙적인 같은 뜻이겠고요. 세 번째는 그래, 결과가 지나치게 아무리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결과가 격차가 너무 커지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 공정, 정의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87년 민주화 이후에, 즉 군사독재가 아니라 민간정부로 바뀌게 되면서 평등, 공정,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 가령 민주주의는 이전 독재 정권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잖아요. 가령 쿠데타로 집권한다든가 체육관에서 간접선거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른바 민중주권주의 자체를 전차적으로 형식적인 요건조차도 못 갖추게 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된 게 이른바 이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기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진정이 됩니다. 전 뭘까요? 공정입니다.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이렇게 되죠. 문제는 기회가 진짜 평등한가? 그러니까 과정이 공정하더라도 시작이 잘못됐다면, 첫 단추가 잘못 보인다면, 인생의 출발이 다르다면, 과정을 아무리 공정하게 설령 관리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정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평등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지난 시기는 즉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평등과 정의가 퇴보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의 이런 거예요. 역설이 벌어졌는데 정치적 민주화를 실현했더니 사회 경제적 민주화는 후퇴했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민중의 살림살이, 민생은 과연 나아졌는가 이런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익부, 빈익부, 양극화라고 하는 격차가 과연 줄어들었는가, 격차가 커졌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체감하는 건 뭘까요? 가난, 빈곤, 박탈감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삼시세끼를 걱정했던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가령 새끼를 걱정하는 분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대다수 민중들의 삶은 새끼를 먹는 걸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지난 시기는 영양실조가 문제였어요. 지금 뭘까요? 오히려 결핍이 아니고 과잉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삶은 당연히 향상됐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차별, 박탈감은 오히려 더 큽니다. 뭘 말할까요? 차별, 빈곤은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차이가 어떠한가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평등과 정의는 오히려 후퇴했다. 예를 들자면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가령 교육의 기회를 보자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에는 고등학교도 진학 못하는 가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비하면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됐고 고등학교도 점차 의무교육, 그건 기본교육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놓고 본다면 기회가 확대되고 향상됐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무려 70%, 높으면 80% 이상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회가 훨씬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학력에 따른 차별, 즉 서울인가 지방인가, 인서울인가 지방인가의 차이는 오히려 더 커졌죠.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보여준 건 뭘까요? 학력의 차별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학력에 따른 스펙의 차이가 훨씬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면 교육의 기회가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은 학력 차별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시기에는 모두가 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격차는 더할 나 없이 커졌죠. 이건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인생의 출발선이죠. 무슨 뜻일까요? 부모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더 간명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00m 경주를 합니다. 출발선이 여기고 여기가 100m 결승선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노동자 민중의 자녀들은 여기서 다 출발합니다. 출발 송소리에 맞춰서 0.01초라도 일찍 출발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재벌 자녀들은 목표점에 99.9m에 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이지용 같은 경우겠죠. 두 번째, 나경원 자녀는 70m 앞에 이미 있더래요. 조국 자녀도 50m 앞에 있더래요. 과연 출발선이 이 정도 차이 난다면 이건 하나만한 경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뭐라는 거예요? 과연 과정이 공정했느냐 이전에 근본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 뭐라는 거예요? 출발선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는 소득의 차이를 말해요. 그런데 출발선이 다르다, 즉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가 다르다고 한다면 교육의 기회도
과연 직장을 구하는 문제도 원천적으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태국 교수와 함께 조사한 게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조사죠. 그 지금 옥중에서 책에 나온 내용이죠. 보셨겠지만 미국의 CEO들, 미국의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 비해서 급여를 얼마쯤 받을까를 조사해봤어요. 이거 보통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이론이나 계량, 수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물어봤더니 한 6배, 7배 정도를 더 받는다 그러면 그건 뭐 이해할 만할 것 같다. 그런데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이게 한 30배 정도나 받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배, 7배 정도면 정의, 즉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서 30배 정도 될 것이고 30배 정도 된다면 그건 아무리 능력이 차이가 나더라도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노동자들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실제는 노동자들의 350배를 받고 있더라고요. 350배. 물론 이 수치는 1980년 레이건 정권이 신자유가 본격화된 이후에요. 그 이전 시기에는 그게 한 50배, 30배 실제 이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30년, 80년 이후로 보면 뭐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게 300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보다 심하면 심했지 격차가 더 작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걸 그들은 능력주의로 정당을 해요. 어쩔 수 없지 않냐. 즉 시험을 통해서 선발했다. 즉 CEO들은 그래 MBA 과정을 거쳤지 않냐. 아이비리그 그 하버드 대회에서 그렇게 치열한 노력을 한 끝에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신분을 가지고 선발했다면 그것은 중세 신분제인데 지금 신분 차별이 없지 않냐. 그래서 뭘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엘리트를 선발했는데 그러면 뭐 노력 안 한 사람과 노력한 사람은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그래서 능력 있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지 않냐 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공정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능력주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겠는데요. 적어도 이 얘기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까? 첫째는 진짜로 출발선이 같은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죠. 진짜로 출발선이 같은가. 두 번째는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자면 수능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된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엘리트 누가 있어요? 의사, 판검사, 사법시험이 있어요. 그럼 사법시험 성적이 한 번 친 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또 의사도 의사고시 한 번 치고 다시는 시험을 안 쳐요. 이걸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이게 만일 정답하다면 이 성적이 평생 간다면 가령 20살 때 쳤던 시험 성적이 나의 나머지 60년을 결정한다면 그러면 20살 때부터 60년 그 사이에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다면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된다면 나머지 삶은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정당하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줄 세우게 하는 게 정의로운가 하는 것은 가령 20살 때 가령 태생을 가지고 신분을 먼저 결정돼요. 태어날 때 결정되죠. 태어날 때 결정돼요. 태어나서 평생을 규정하는 것과 20살 때 나머지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 시험을 칠 당시에 20살까지 성장 과정은 무엇에도 결정적으로 규정될까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겠죠.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준비가 돼서 20살 때
시험이란 걸 한번 쳐가지고 그걸로 능력이 결정된다고 규정해버리면 이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은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겠는데 이게 이삭경은 구명위원회 회원을 위한 교양지가 매번 나오고 있어요. 2월 달부터 나오고 있는데 매월 첫 주 목요일에 나옵니다. 그래서 2월에 1호가 나왔고요. 3월에 2호가 나왔고 4월 1일 제3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1호, 2호, 3호를 쭉 통틀어서 이제 그 기획 칼럼이 계속 실리고 있어요. 해설 기사인데요. 옥중 수상록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나 핵심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 해설 기사가 실리고 있는데 1호, 2호에 능력주의와 관련된 글이 실려 있습니다. 복습 한번 보시기도 하고 다음 시간 즉 11장 강의를 위해서 꼭 미리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능력주의의 기원이 무엇이고 1장 능력주의 기원과 개념이 무엇인가, 이것이 왜 신자유주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제인가, 이데올로기인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2호에는 그럼 실제 이것이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 폐단이 무엇인가 하는 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1호에 나와 있는 게 능력주의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언제부터 이 개념이 나오게 됐고 그것이 실제로 왜 신자유주의 체제, 지배체, 자본주의 현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이데올로기를 설명한 게 1호고요. 2호에 실린 것은 능력주의가 왜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놨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능력주의에 관한 거였는데요. 이제 교육이죠. 12장에도 물론 나옵니다. 사람이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DNA에 결정된 교육을 과정으로서 사회에 진입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출발선이 곧 교육이더라. 그런데 교육의 과정은 평등한가? 즉 출발선이 같은가? 이게 오늘 그 탐구하는 주제잖아요. 우리는 과연 출발선이 같은가? 평등하지 않더라. 왜? 부모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교육 과정을 체험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누구는 과목별 과외를 통해서, 누구는 아예 사교육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사교육의 격차가 훨씬 커졌죠. 왜요? 공기능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오히려 어디서 학력 차이가 나게 될까요? 사교육이 결정적이 됩니다. 결국은 부모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가지고 학력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정당한 능력 차이로 포장해 가지고 이것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달리 말하면 세습이에요. 세습은 11장의 주제죠. 소득이 어떻게 세습되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세습이 되나,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자산의 세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는 걸 다루겠고, 이 세습 사이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하는 것이 11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분으로 모든 걸 나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신분제가 깨졌으니까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바꿔서 그것이 세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신분의 사다리가 끊긴 거죠. 예전에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전 가족 구성원이 그래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어요. 60년, 70년대만 해도 지금보다 절대적으로 살기는 어려웠지만 누구나 다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뭘까요? 계급 간의 이동성입니다. 그런데 만일 신분의 사다리가 끊기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끊기고,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의사들 의사되고, 판사들 판사되고, 정치인아들 다시 정치인하고, 노동자는 노동자가 되고, 비정규직은 또 다른 비정규직을 낳게 된다면 뭐가 될까요? 사회가 무기력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다면, 즉 신분의 사다리 치워졌으니까 누구도 열정을 받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왜? 이룰 수 없는 꿈이잖아요. 이룰 수 없는 꿈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고문이죠. 또 그것이 갖고 있는 폐단은 뭘까요? 꿈은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헛된 꿈을 꾸게 해서 좌절하게 되면 나중에 패배주의,
자괴감에 들게 만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진 게 아니라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이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수저상이죠.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서 신분이 정해진다면 해는 조선이죠. 조선이 뭘까요? 이조시대죠. 해는 뭘까요? 지옥이죠. 결국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답이 없다죠. 왜요? 신분을 이동할 수 있는 계층의 사다리가 끊겼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희망을 포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포기 세대가 되죠. 애초에는 청년들이 연애를 돈이 없어서 미래 소득이 없어서 결혼을 출산을 해서 애초에 나온 건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3포였어요. 더 나아가서 이번 생에 집 사는 건 틀렸고 인간관계도 포기했다. 그래서 5포를 했어요. 이제 꿈과 희망도 포기했다고 해서 7포를 했다고 지금은 N가지를 포기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N포 세대 그러잖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연애 출산, 결혼 출산 포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은 저출산이죠. 출산율이 2018년에 0.98명, 2019년에 0.92명, 코로나를 겪은 작년에 0.83명이 됐습니다. 지구촌에 200개 나라가 있는데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나라는 딱 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대요. 산수로 따지면 2명이 만나서 2명을 낳아야 사회가 지속이 될 건데 1명도 안 나오면 한 세대 혹은 평균 수명을 한 50년 잡으면 50년마다 인구가 절반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2019년도 재작년 그 보건복지부 자료에 기초해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읽자면 베이비 부모 세대인 50세에서 만 59세까지 인구가 850만이에요. 반면에 0세에서 9세까지가 인구가 420만입니다. 50년 만에 정확히 인구가 반토막이 납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심지어 지배층이나 자본가가 걱정할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태어나지 않고 전부 초고령 사회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력이 심각한 공급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배력과 자본이 저출산을 걱정할 지형이고 출산 장려금을 준다는 등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데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이생 집망, 이번 생에 집 사는 거 망했고 인간관계, 사람은 사회적 존재인데요. 인간관계가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독해지죠. 고독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감에 빠져요. 절망하게 되는데 최근에 어떤 조사를 봤더니 그게 나와 있죠. 30대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와 약속을 취소한 적이 있다. 무려 70%였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른 이유로 됐겠죠. 무슨 뜻이에요? 아니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밥을 나누면 내가 일방적으로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상대방이 사면 나도 사야 되는데 문제는 꿈이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꿈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죠. 노예와 주인의 차이는 뭘까요? 노예는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기계니까요. 인간이라면, 주인이라면 꿈이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오늘 어렵더라도 미래에 꿈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애써 노력할 수 있지요. 또 꿈이 있어서 인류가 진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만일 꿈이 없다면, 이상이 없다면 그걸 과연 인간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들 지금 청년들은 너무 무기력하고 꿈이 없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이 뭐냐? 그럼 이전에는 공무원, 과학자 등등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꿈이 없다는 애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이를 탓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함지하고 현명한 거죠. 왜?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안 형편을 봤더니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저건 허망한 것이고 실현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럼 어떡할까요? 미리 아예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은 결국은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게 되고 그 실망과 좌절의 결과로 부모를 원망할 겁니까? 사회를 탓할 것입니까? 그런데는 희망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희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궁극의 사실은 기반이 되는 거예요. 희망은 뭐냐면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건데 희망을 포기하게 되면 절망이잖아요. 절망의 끝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용기나 이유가 있겠는데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보다 더 어렵다라고 인식이 된다면 나를 내 자신을 객관해서 볼 때 내가 지금까지 30년도 참 고생했는데 앞으로 다가올 40세, 50대, 60세가 지금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고생했다. 이게 사실은 자살. 제가 자살을 미워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런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거죠. 문제는 이런 거죠.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지금 당장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다면 과정이 출발선이 평등하지 않다면 같지 않다면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면 결과가 너무나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의롭지 못하다면 구성원 자체의 삶이 그렇죠. 헬이 되지. 지옥이 된다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겹쳐 있어요. 입시제도를 아무리 뜯어 고쳐봐야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게 되면 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꿔봐요. 예를 들자면 스카이대학 출신이 고위공무원 예를 들자면 국회 한 50%가 서울대인데 고대 출신이에요. 고위공무원 똑같죠? 전문직을 독점하고 있는 학벌 사회에서 대입 전형을 어떻게 바꾸든지 반복돼요. 그러니까 경쟁은 더 치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게 교육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사회 구조 자체를 평등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제도로 안 하면 교육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스위스의 예를 들면 대학 진학률이 18%예요. 독일도 대학 진학률이 30%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결과가 정의로워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졸자와 대졸자의 소득 격차가 없다시피 하거나 오히려 마이스터고 나온 사람들이 훨씬 급여가 높아요. 박노자 교수가 일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오히려 기술직에 있는 엔지니어의 급여가 대학 교수보다 중고등학교 교원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박노자 교수의 소개를 보면 가령 학부모님께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대학 교수라고 그러면 짠해한다는 거예요. 참 저소득이 고생이 많겠다고. 오히려 고졸 출신이나 마이스터 있거나 엔지니어가 훨씬 급여가 높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하는 고졸 스펙이나 대졸 스펙이나 임금이나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대학을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세계적 1등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학력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사회 구조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급여 체계가, 인사 체계가, 인사 고과 체계 이걸 바꾸지 않고 교육 제도를 아무리 바꿔본들 결과가 정의롭지 못한데 그 얘기죠. 그래서 입시 제도를 아까 애초에 질문 중에 있었죠. 입시 제도를 정시에서 수시로 정시 수시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그래서 가령 조국 사태를 보면 전부 공정만 문제 삼아요. 어떻게? 언론, 여야 정치권이 한쪽은 서초동이에요. 한쪽은 광화문이에요.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태, 서초동에는 조국 사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죠. 과정은 공정해야 되죠. 왜? 아니 반칙이나 특권을 허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청년들이 제기했듯이 출발선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왜 이런 부차적인 얘기만 하고 있냐 그런 얘기죠. 문제는 뭘까요? 출발선이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두 번째는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다. 근데 여야는 그래서 검찰이 턴 건 뭐예요? 서류가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 공정만 문제를 삼았지 정작 이게 출발선이 같은가 결과가 정의로운 거는 아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비본질적인 문제만 갖고 싸우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일까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조국 흑서, 조국 백서가 나왔죠. 조국 흑서를 쓴 사람들은 뭐예요? 반칙이었잖냐, 공정하지 않았냐 문제를 했습니다. 조국 백서를 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부분적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정말 충격적입니다. 놀라운 얘기 될까요? 제 대학 후배들은 다 이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가지 않냐.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럴 수 있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조국 털듯이 나경원도 털고 다 털어보자. 없는 사람 어디 있냐. 무슨 뜻이야? 관행이었다. 관행.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어떻게? 아빠가 의사면 실험실에서 시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품앗이를 하죠. 의사의 아들은 저쪽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인턴을 하고 그래 스펙을 쌓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고받고 있다죠. 의원실에 가서 인턴 스펙을 쌓고 의원 자녀를 그래 서울대 의대 교수가 이게 나경원의 경우죠. 그래 기회를 줬다 이거예요. 그래 서로 품앗이로 주고받고 있는데 설령 공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다 관행을 해와야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윤석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지배개혁 내부에서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근본 문제는 공정이 아니었대. 근본 문제는 뭐였을까요? 평등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충격적인 얘기일까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금 2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입시 지도 교사의 얘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기는 조국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지도 교사, 입시 전문가가 붙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놀라워서 그게 말이 되냐. 왜? 우리 같은 본부들이나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은 수시 제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 우리 세대는 학력고사를 찾거나 내신 수능을 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학 입학성 사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지 수시 제도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또 그것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몰랐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만 얘기했지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쳐다보더니 뭐라 그래요? 아빠는 찬스 없어?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졌는데 문제는 이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담당했던 선생님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몰랐다. 뭘까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평등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등학교 평준화는 깨졌습니다. 왜요? 고등학교는 5등급으로 나뉘어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조국의 딸이 어디 나왔습니까? 한영 외국어 나왔죠? 무슨 뜻이에요? 이걸 특목고라고 합니다. 이른바 외고 과고를 말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립형 사립고가 있습니다. 자사고. 자사고는 언제 논란이 됐을까요? 이런 거죠.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가 자사고를 폐지하자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상대 후보가 아니 네 애는 자사고를 졸업시켜놓고 왜 자사고를 없애냐고 하냐.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 그래요? 아니 자녀 문제는 내 뜻대로 안 되지 않냐? 무슨 뜻일까요? 특목고 자사고가 그들만의 리그더라고 말이죠. 그 밑에 이제 자율형
독립고등학교 있습니다. 자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인문계라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특고라고 그러죠. 보세요. 우리 때는 이제 우리 부모 때는 인문계와 실업계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문계는 어디에? 1. 특목고, 2. 자사고, 3. 자공고. 그 밑에 이제 흑수저들이 인문계와 특성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스펙을 쌓는 세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죠? 다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죠. 나경원의 아들도, 조국의 딸도, 아들도 다 여기 있지. 인문계 특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인문계에서 입시 지도교사를 아무리 해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모처럼 스펙을 쌓거나 써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나 특성화고는, 특고는 수시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제도들을. 그러면 지금 수시가 70%고 정시가 30% 뽑는데 수시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과정만 공정하면 되지. 그런데 윤석열은 조국을 임명 못 시키겠다고 이 제도를 털어버린 거죠. 이걸 털어버린 거예요. 뭘까요? 금수저도 은수저도 그건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있었던 걸 까버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우리에서 인문계나 우리에서 특보를 다녔는데 무슨 뜻이에요? 아, 강남에서는 호정도로의 왼쪽이 강남 좌파고 오른쪽이 우파인데 우리는 여기 있는 4등급, 5등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비포장 도로에서 어떻게 해야지 한 칸이라도 빨리 가보겠다고 빵빵거리고 난리를 죽였는데 저 건너편 강남에서는 이 얘기죠.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국 사퇴를 주장하는 광화문도, 조국 사수를 주장하는 서초동도 갈 수가 없었죠. 충격은 뭐라고? 아, 민주당이 이 지경이면 그런 뜻이죠. 민주당이 이 지경이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셨죠. 과정의 공정성만을 붙잡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회는 그래 20세기에서 한 발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평등이고 정의지. 왜?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 그래 형식적 민주주의가 됐지만 민주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절차와 과정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뭘까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기존의 독재 세력이나 현재 집권 세력인 민주파, 개혁 세력이 아니고 결국은 그렇죠. 이 구조적 적폐를, 폐단을 그래, 당사자가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죠. 당사자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뭘까요? 새로운 정치 세력, 달리 말하면 진보죠. 진보당의 역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0장의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바꾸자는 거냐 하는 것은 11장, 12장에 이어지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텍스트였어요. 10장에. 자, 그러면 나아가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보죠. 첫째, 능력주의 약점과 폐해가 뭘까요?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시험제도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수업 마치고 자료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노르웨이에 가 있는 그 박노자 교수라고 아시죠? 사회주의 말기에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한국사를, 가야사를 전공했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이제 귀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국제로 취직했으니까 한국인 됐죠. 그래서 박로자예요. 로자가 뭘까요? 러시아 사람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박노자인데 한국에서는 러시아 스펙 가지고는, 러시아에 있는 대학 스펙 가지고는 교수가 될 수 없죠. 불안정한 강사를 하다가
왜냐하면 이번 이제 새로운 100년 우리 회원 교양지 3호가 4월 1일 날 나오는데 거기 보면 대한민국 대학 교수들이 학위를 어디서 받았는가 나옵니다. 70%가 미국 학위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학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국내 시간강사들 떠돌다가 노르웨이에서 교수 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이주하니까 벌써 20년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학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국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은 옛 소련도 겪었고 미국보다 더 신자유적인 한국도 겪었고 다시 우리가 일부 사람이 선망하는 북유럽에서 지금 교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소위 말해 능력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문제의식을 아주 실천적으로 본인도 뼈저리 느꼈고 각 제도를 다 경험해봤어요. 이분이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학습 주제로 공개되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아주 흥미로운 제도예요. 그러니까 신라시대에 도입됐던 시험제도, 과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태면 신분으로 뽑는 거에 비하면 훨씬 공정한 제도고 유럽은 그 제도가 도입된 게 18세기 정도다. 그런데 비춰보면 사실은 한국 사회나 동양 사회가 훨씬 함재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과거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을 성분별로 분석해 봤더니 별 차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데이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학벌 사회를 타파하게 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건 사실 이제 11장, 12장에 나와요. 왜? 세습의 고리를 끊으려고 그러면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평준화 이런 거겠죠. 입시제도로 치면 이어하겠고요. 우리나라 대입제도와 미국의 대입제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수시제도의 원조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참고 자료로 소개시켜드린 책 중에 보면 경북대학 지금 교수로 있는 김광기 교수의 아메리칸 엔드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국의 입시제도를 설명해놨는데 놀랍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이미 미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4월 1일 우리 군영이 회원 교양지 새로운 100년 3호가 나오는데요. 거기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대입제도와 미국의 대입제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얼마나 그것이 유사한가 그 연관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 3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주의 관련해서 아까 봤죠? 새로운 100년 교양지 1호 2호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대한 이해가 1호고 능력주의가 왜 치명적인 해악이 되는 2호고 이제 그래요. 교육제도가 어떻게 능력주의 이용되고 있는가 3호에 실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소개드릴게요. 왜? 애초에 문제가 그럼 실제로 부모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그런 입시 결과 가령 서울대 진학률 영향을 미치는가 등등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이클 영이 쓴 책 능력주의라는 책이죠. 이게 이제 마이클 영이 영국의 학자인데 원래 그 미국식 교육제도는 원조는 사실은 영국이에요. 이 영국식 제도가 미국에 옮겨가면서 이것이 훨씬 더 극단적인 신자유 유체제가 됐다고 하는 건데 기억을 더 놓으시면 능력주의 교육 체제로 교육 계획을 하게 된 게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때 교육부 장관이 이해찬 전 총리예요. 전 공원이죠. 이게 어떻게 도입되게 됐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92년 대선에 패배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다음에 영국에 6개월 가 있죠. 여기서 영국식 신자유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고 연구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걸 도입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클 영의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죠. 능력주의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능력주의와 관련해서는 이 책도 있지만 그 흥미로운 영상이 여기저기 회자되고 있죠. 마이클 샌델, 즉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 잘 아시죠? 2011년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저자죠.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정의론 문제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이죠. TVA인가 거기서 그 샤인하는 클래스 거기 영상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한 20분짜리 될 건데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참고로 보시면 국내 주요 대학의 고소득층의 학생 비율을 봤더니 서울대 73 쭉 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른바 서연고 우리나라 대학 10대 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 외경, 중시. 들어보셨어요? 네. 입시 선생님들은 다 얘기합니다. 서연고 이게 이제 탑3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밑에 7대 대학이 서성한, 서강대, 성대, 한양대. 그 다음에 외경, 중시. 외대, 경희대, 중앙대, 시립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조국 사태가 났을 때 서울대 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뭘 가지고? 공정을 가지고. 평등, 정의 얘기 안 합니다. 공정을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공정하게 스펙을 딴다고 고생했는데 조국은 아빠 찬스로, 조민은 아빠 찬스로 실제 고생도 안 하고 스펙을 조작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분개하죠. 공정과 공정. 왜? 이들은 평등, 정의는 내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보여주고요. 똑같이 강남 강북의 실제 합격률이 한 20배 차이 난다는 건데 파란색 가상 합격률. 가상 합격률은 뭐냐면 인구 대비로 치면 고등학생 대비로 똑같은 조건으로 지나간다고 치면 그렇죠? 근데 여기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실제 합격률인데 강남구와 강북구가 인구는 한 2배 차이 나는데 합격률은 수배 차이 나죠. 뭘 뜻일까요? 강남과 강북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말하죠. 이걸 말해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서울대 합격이에요. 서울대 합격은 무엇을 결정돼요? 부모의 자산과 소득으로 결정되더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이제 결과 정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과연 이런 차이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차이 나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20대 30대 남성의 결혼 여부를 임금 수준별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여러 강의 때 자주 인용하는 자료이기도 해요. 이게 2016년도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김효선 박사가 실제 조사에서 발표한 건데요. 20대 30대 노동자, 그러니까 20대부터 39세까지 노동자들을 소득 분위별로 1분위부터 10분위부터 나눴습니다. 1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10%고 10분위가 가장 소득이 높은 10%죠. 이들의 소득 여부에 따른 소득 분류에 따른 결혼 여부를 알아봤대요. 결과가 충격적. 하위 10%는 100명 중에 7명 결혼했대요. 39살까지. 상위 10%는 83명이 결혼했대요. 뭘 뜻할까요? 하위 10%는 결혼을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못 한 거죠. 자, 상위 10%는 결혼을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안 한 거죠. 보통 이제 출산율 걱정을 다 합니다. 0.83. 평균의 함정이 뭘까요? 결혼을 보통 출산의 선행 지표라고 그러죠. 왜? 보세요. 8분위, 9분위, 10분위는 다 결혼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결혼한 부부는 출산율이 2.0이 넘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 아예 아이가 없겠죠. 무슨 뜻일까요? 비혼, 비출산은 하위계층 노동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령 지금 청년들이 비혼이 늘어났다. 출산율이 이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상위층은 다 결혼합니다. 저출산 없어요. 대한민국 부유층의 상징이 뭘까요? 아이를 둘 이상 낳을 수 있다? 맞벌이 안 할 수 있다? 이게 부유층의 상징이죠. 문제는 뭐예요? 비혼의 비출산은 기층 민중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부부의 세계 보세요. 결혼해서 자녀가 있어요. 아침 드라마 보세요. 기본이 혼의 자식이에요. 비출산. 그렇죠. 문제는 이게 과연 정의로운 거예요. 이런 정도로 격차가 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죠. 근본적으로 이걸 바꾸지 않고 정의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 사기죠. 즉 평균을 바라볼 때도 무엇이 필요해요? 계급적 관점이 필요하죠. 그렇구나. 그래, 출산율이 평균이 0.83명이지 고위층은 2명이 넘겠구나. 하위층은 그래 0명이겠구나.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그렇죠. 비혼, 비출산이 많죠. 그건 뭐예요? 우리 주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가 뭐예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고위층은요. 다 결혼하고요. 혼의 자식도 있고요. 출산율도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뭘까요?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데서 계급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렇죠. 이게 평균의 함정이죠. 결과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것을 과연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능력 차이로 할 수 있는가? 이거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내가 더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어서 보충학습처는 제가 쭉 제가 냈던 책하고 컬럼 있고 또 박노자 교수가 미아로 산다는 것, 김광기 교수의 아메리칸 엔드게임. 이 책은 뭐 두껍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냈던 전환계 진보 운동, 작년에 했던 진보창, 이번에 민주주의 신보라고 하는 세 번째 칼럼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련 칼럼을 다 주제별로 분리해가지고 보충학습 자료로 PDF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각 장별로 제가 지금 인용해놨잖아요. 박노자 교수 책까지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걸 편집을 다 해놨어요. 물론 제가 쓴 칼럼은 뭐 원고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이 있었고 박노자 교수의 책도 저자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무작위하게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필요하면 제가 이걸 자습서 형태로 그게 한 PDF 파일로 해서 한 160페이지 이 정도 돼요. 거의 책 한 권에 가깝긴 한데 필요하면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0장의 내용,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나 에서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아니고 기후평등과 결과의 정의가 문제다. 즉 평등과 정의가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줌 강의를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음성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영상을 다시 찍어서 이제 올리게 됐는데요. 어쨌든 뭐 하나하나 그런 나타나는 문제를 시정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11장 강의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